네, 여러분 기본간호학 두 번째 2주차 활력증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 교재에 227페이지죠.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없는데 229페이지부터 보면 되는데 227페이지를 보게 되면 활력증후의 주요 용어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자기조절 학습 노트에 내가 공부하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활력증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력증후란 뭔가 주요 개념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활력증후의 그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 원리를 인지할 수 있는 게 2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활력증후의 주요 개념은 저희 책의 229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활력증후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자의 평소 경강 상태하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활력증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활력증후 앞에 나왔던 4가지 측정치 외에 통증을 5번째 활력증후로 지정해서 함께 사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박산소 측정기, 펄스 옥시미터기로 측정한 그 산소 포화도를 추가해서 활력증후로 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력증후 측정은 그 대상자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문제를 확인하고 중재에 대한 대상자 반응을 평가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측정을 통해서 간호사는 그 대상자 활력증후의 변화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활력증후가 비정상이게 되면 다른 간호사나 의사한테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활력증후가 확인되면 바로 노티파이해서 그리고 또 다음 교대 근무 간호사한테 인계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체온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티파이를 빨리 해야 되는 게 활력증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력증후의 정상치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책에서 2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30페이지 보게 되면 신생아, 영아, 유아, 취약전화도,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 바이탈 사인의 그 정상치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건 알고 있고 본인이 바이탈 하고 났을 때 이 환자가 지금 바이탈 사인에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빨리 노티파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230페이지 보게 되면 고혈압과 저혈압의 기준이 좀 나와 있죠.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PPT로 오게 되면 자, 성인의 정상 활력증후는 체온은 36.1에서 37.2도시고요. 구강과 직장과 고막과 애가에 따라서 체온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범위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는 게 애가하고 고막인데 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 체온이 35도에서 36.9도고 고막은 35.5에서 37.5도씨 좀 다르죠. 그래서 고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고 직장 같은 경우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가 어디로 졌냐에 따라서 체온을 쟀냐에 좀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 맥박은 분당 60에서 100회고요. 호흡은 12회에서 20회입니다. 1분 동안에. 그 다음에 혈압은 우리가 수축기압과 이항기혈압이 있는데 이제 뒤에 또 설명할 건데요. 보통 혈압을 쓰게 되면은 수축기압을 앞에 쓰고 이항기압을 뒤쪽에 씁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맥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축기압과 이항기압의 차이를 우리가 맥압이라고 합니다. 이 맥압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책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책의 230페이지에 박스 12.1 활력증후 측정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하나 정도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어떨 때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측정해야 되는가 보니까 입원했을 때 환자가 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또는 내 병원의 기간의 규칙이 뭐 8시간이나 12시간마다 정규적인 절차에 따라서 언제 또 바이탈을 체크하는지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거나 아니면 침습적인 진단 검사, 그러니까
활력증후의 측정 지침입니다. 어떻게 활력증후를 측정해야 되는지 지침인데, 저희 책의 229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때 측정 지침이냐 보면 첫 번째, 활력증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치를 본인이 해석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소통하고 필요에 따라 중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면 항고혈압제를 먹이셔야 되고 환자가 열이 높으면 노티파이에서 해열제를 먹인다든지 해열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중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간호할 때 활력증후 측정의 책임은 간호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결과의 중요성을 해석하고 이게 중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책임도 간호사한테 있기 때문에 활력증후가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많은 걸 내포하겠기 때문에 잘 측정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활력증후 하는 측정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고막체 연결 됐어. 그럼 고막체 연결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혈압을 재는데 혈압 커프가 이 환자에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하고 측정하셔야지. 혈압 커프가 너무 크거나 좁거나 이러면 그 BP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기구가 정확한지 보셔야 되고, 대상자 상태와 특성에 따라 기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용 혈압 커프를 아동한테 쓰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아동 분명히 좀 낮게 측정된다든지 너무 높게 측정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상태와 특성에 따라서 기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평상시 활력증후 범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 평소 측정치는 나이나 또는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환자가 노인이야. 그러면 정상 성인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대상자의 병력과 치료, 처방된 약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치료는 활력증후의 변화를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력증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다 통제하셔야 돼요. 환자가 지금 막 엑서사이즈를 막 했어. 운동하고 났어. 그러면 저희가 운동을 해보셨잖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맥박이 느려지십니까? 아니죠. 다 빨라지죠. 그래서 그때 운동 후에 측정한 맥박은 대상자의 상태에 그냥 올바르게 평상시 바이탈 사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바이탈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약물을 투여할 때도 바이탈 활력증후를 측정해야 되는데 특히 심장 약물을 체크할 때는 맥박을 꼭 하셔야 되고 또 혈압 측정치가 일정 범위에 있을 때만 투약하도록 하는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력증을 측정할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한정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간호사는 활력증을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할지도 본인한테 책임이 달려있어요. 이 환자가 지금 혈압이 계속 오락내려 이렇게 또는 체온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정규적으로 바이탈이 6시간이야. 그럼 6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단 말이죠. 이 환자 지금 열이 39도야. 그러면 30분 있다 체크할까? 1시간 있다 체크할까? 이런 자주 측정해야 될지 판단은 간호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사정한 대상자 상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의사들과 협력해서 활력증후 사정 빈도를 또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활력증후를 측정하고 났으면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활력증후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활력증후의 중요한 변화를 확인하고 또 의사소통 하셔야 되고 비정상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다른 간호사나 의사한테 다시 한번 측정해 볼래? 하고 다시 측정했더니 똑같이 높아. 그러면 이제 노티파이 하고 다음 교대 근무 간호사한테 인계해주고 이 환자가 지금 체온이 높다, 혈압이 높다라는 것들을 인계해줘서 환자가 더 이상 그 정상 체온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혈압도 정상 혈압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체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이 좀 받아가지고 열이 좀 올라가는 스타일이고요. 일단 우리 책 2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체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일단 연령에 따라서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환경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아동도 마찬가지죠. 아동도 체온 연령에 따라 체온이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노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주기성 변화는 하루 동안은 좀 다른데
정상적으로 체온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한 1도씨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최고로 높아질 때가 보통 오후에 한 4시부터 6시 사이고요. 그 다음에 낮아지는 거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일주기성으로 변동이 있고 격렬하게 운동하고 났을 때도 체온이 좀 높아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르몬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호르몬 수준의 변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배란기가 되면 약간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게 되면 교감신경을 막 자극하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분비해가지고 열을 막 생산을 증가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은 극단적인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은 대상자의 온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체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체온 측정인데 어떻게 측정하냐. 일단 책의 2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온 측정에서 1번 체온 측정 부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각 부위마다 조금씩 체온의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장 흔하게 하는 것들이 구강이나 직장, 겨드랑이, 그 다음에 고막 또는 피부, 측두동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온 측정 부위입니다. 이 각각에는 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체온 측정 부위에 따라서 적합한 체온계를 우리가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구강 같은 경우는 유리 디지털 체온계로서 보통은 3분에서 5분 정도 측정할 수 있는데 유리는 지금 사실은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 책에 몇 페이지냐면 231페이지 그림 12.2를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A 그림, B 그림이 나와 있죠. 자, A 그림 같은 경우는 약간 뭉뚱그려져 있죠. 이거는 유리 체온계 중에 대표적인 직장에 꼽는 체온계고요. B 그림은 우리가 이제 애과나 이제 애과, 겨드랑이나 또는 구강에다가 넣는 체온계인데 환자가 이걸 딱 와자작 하고 깨물었어요. 그럼 그 안에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체온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디지털 체온계는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233페이지에 그림 12.3을 한번 보세요. 거기 디지털 체온계 나오죠. 앞으로 요거 많이 재실 겁니다. 그죠? 이거를 구강으로 할 수도 있고 애과로도 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흡연을 하였거나 음료를 섭취한 경우에는 구강 체온은 좀 어렵겠죠. 너무 차가운 걸 먹어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강 체온계는 그냥 체외 변경 없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체크할 수도 있고 상부 체온의 변화를 좀 빨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환자한테 구강 체온계를 하면은 그냥 깨물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직장 체온계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책 231페이지 A 그림이 그림 12.2 A 그림이 직장 체온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직장 체온계도 이렇게 유리로 된 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233페이지 디지털로 된 직장 체온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직장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침습적인 방법으로 신부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약간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온계를 직장에 삽입할 때 약간 미주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내 항문에다 누가 뭐를 집어넣으면 되게 불쾌하겠죠. 그래서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이 발생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리듬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심근경색증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자는 안 되냐면 중요합니다. 직장 수술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직장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특히 응고장애나 심각한 치질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응고장애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직장으로 체온을 쟀다가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겨드랑이 체온계인데요. 우리 책에 230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체온계는 디지털 체온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233페이지에 그림 12.3인데 다른 부위에서 체온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겨드랑이 많습니다. 근데 어른 같은 경우는 자 겨드랑이 꽂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좀 오므리고 계세요 하면 되는데 신생아나 무의식 대상자는 적합하지 못하죠. 그래서 체온 변화가 너무 빠를 때는 또 얘가 이제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신부 체온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재면 5분에 10분 정도 꽂고 계셔야 되는데 요즘 디지털 체온계는 빨리 또 체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빨리 체크되는 것
있고, 자, 고막 체온계는 지금 233페이지 그림 12.6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막의 체온계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고막 체온계를 쓰는데, 고막과 고막 주변에서 발생하는 체온을 적외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고막이 사실은 시상하부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신부체온 결과를 좀 제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를 만지는 걸 최소화하고 열 손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생아한테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그리고 호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 환자한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막 체온계이기 때문에 체위 변경이 많이 요구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매우 빨리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번 딱 꽂으면 5초 되기 전에 다 체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온 측정 부위 중에 측두동맥하고 피부인데요. 아마 보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측두동맥 체온계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233페이지 그림 12.7입니다. 한번 보세요. 측두동맥에 이렇게 대고 있죠. 체온계를. 그래서 이거는 이마를 지나가는 측두동맥의 온도를 적외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위 변경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습적이지 않죠. 뭘 찌른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긁는 거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방법이고 영아나 아동 체온 측정할 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신부 체온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습하면 안 돼요. 근데 열이 나는 사람들 되게 이렇게 습하거든요. 열이 발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습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이건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체온 민감성 테이프는 233페이지의 그림 12.5입니다. 그래서 딱 대고 있으니까 거기 38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고요. 지속적 측정이 가능하고 이것도 비침수적이죠. 그냥 대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한테 이용 가능하겠는데 많이 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온증과 같은 체온 변화 시기면 다른 부위보다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땀이 나면 부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체온계인데 아까 말했죠. 지금 그림 10-2에 밑에 있다. 그죠? 그래서 수은이 들어있어서 예전에는 저 때는 다 이거 썼습니다. 그래서 구강, 직장, 겨드랑이 체온 측정 계속 해왔었고요. 근데 이게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은 노출에 위험이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온계가 파손된 경우는 반드시 기관의 정책에 따라 수은을 또 처리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쓰고요. 전자체온계나 디지털체온계 지금 그림 10-3 이거는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2초에서 60초 안에 그냥 빨리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리체온계 대신 다 디지털 체온계가 많이 나와 있어서 구강, 직장, 겨드랑이 체온 측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적 일회용 체온계인데 그 그림 밑에 보이시죠? 10-4에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색깔에 따라서 막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액정이 보면 숫자가 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체온을 측정하도록 온도계에 따라 색깔 점이나 막대 형식의 액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 민감성 테이프나 패치가 이렇게 동일한 목적으로 같이 사용되고 일회용도 있고 재사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변화, 점 변화의 가장 높은 점을 읽어가지고 체온을 측정하는 건데 사실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같은 경우는 열 민감성 테이프 아까 그 233페이지를 보셨죠? 그래서 채표면의 온도를 파악하기 쓰고 테이프 액정을 함유해서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고 이마나 복부에 테이프를 적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적외선 체온계하고 측두동맥 체온계인데 적외선 체온계는 지금 첫 번째 그림이죠. 그림 10-6을 보면 고막 체온계입니다. 그래서 이관에서 고막의 열의 근원지에서 나오는 그거를 적외선 에너지 형태로 인체의 열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측두동맥 체온계인데 이거는 이마를 지나는 측두동맥의 온도에 적외선 체온계를 이용해서 열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탐침을 이마 중앙에 놓은 다음에 그 적외선 센서가 달려있는 스캐너를 측두동맥의 온도를 감지하도록 이마에서 귀 쪽으로 이렇게 갈로지를 넣어서 훑어내리게 되면 체온이 측정되는 그런 겁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체온 측정이 좀 다른데 신생아하고 아동하고 노인에 대해서 우리 책에 2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체온이 매우 불안정해서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에 있도록 해서 저체온증을 예방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겨드랑이의 체온 측정 부위를 이용할 때는 신생아의 팔을 가슴에 얹고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아동의 겨드랑이 체온계는
경우는 그 다른 자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체온 측정부에서 좀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막 체온법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 고막 체온계 두 번째 줄은 뭐라고 했냐면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3세 이전의 아이들은 고막 체온계를 잡을 때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기고 3세 이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는 고막이나 또는 측두동맥 부위가 선홍되는데 고막 체온계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3세 이상의 아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후상방으로 당겨서 고막 체온계를 하는데 고막 체온계를 써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이 고막에 있는 고막에 염증이 있다는 이런 경우는 측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그 노인의 체온은 중년기 성인 체온보다 약간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체온의 내적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고체온이나 저체온증에 좀 많이 취약할 수가 있어요. 또 귀를 많이 안 파기 때문에 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고막 체온 측정할 때 좀 방해받을 수 있어서 귀지가 많이 있을 때 고막 체온 측정하면 조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직장 체온을 재게 되면 치질이 많이 있으면 직장 체온도 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노인의 상태는 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그 체온 측정 부위를 찾기 위해서는 체온 측정하기 전에 다 사정해보고 그리고 나서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펄스, 맥박에 대해서 생리적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이 23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맥박은 그 말초 동맥에서 촉진되는 혈관의 박동이죠.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혈액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은 뼈나 근육 아래 동맥을 가볍게 누를 때 이제 느껴지고 1분 동안 우리가 뛰는 맥 박동수를 맥박수, 그래서 펄스 레이트 PR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은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에서 CU라고 표시하는데요. 이거는 1회 박출량과 심박동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양이기 때문에 심장이 1분 동안 동맥으로 박출시키는 혈액의 양을 심박출량 CU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떨 때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든지 갑자기 막 화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장의 근육 수축력이 증가하면서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도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좀 맥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이제 이렇게 안정될 때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자극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한 상태죠. 그래서 심박동과 심근 수축력이 감소하면서 심박출량도 이렇게 천천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맥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여기 중요하다고 느낌표 4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국가고시 4번 나왔다는 말이에요. 저희 책이 235페이지 표 12.4에 해당하는 겁니다. 책을 펴보고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연령,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냐? 연령과 성별, 운동, 열, 약물, 출혈, 스트레스, 어떤 체위 있거나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할 때 이제 영향을 받는데 연령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지면 맥박률이 조금씩 감소하고요. 성별은 사춘기 이후의 남자는 평균 맥박수가 여자보다 조금 더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만약에 단기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100m 뛰기를 했어. 그러면 맥박수가 증가시키지만 만약에 운동선수들은 장기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근육이 되게 강화돼요. 심장 근육이 강화돼서 수축 강도가 효율성이 높아져가지고 약간 보통 사람보다 맥박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열 같은 경우는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말초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이래서 저혈압에 대한 반응과 대사혈의 증가로 인해서 맥박수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약물은 맥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디스탈리스나 베타 교감 신경 차단제 같은 경우는 약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디스탈리스 약을 투여해야 될 경우에는 항상 맥박수를 재서 적정보다 낮게 되면 주시면 안 되죠. 왜?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아셔야 되겠고. 출혈은 혈액이 너무 많이 밖으로 소실되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교감신경계를 막 자극시켜가지고 맥박수를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 또 교감신경이 자극받아서 전반적으로 심장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이런데 공포라든지 이런 불안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받죠. 체위 같은 경우는 앉아있거나 서있게 되면 정맥의 혈액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모이게 되죠. 그러면 정맥 우렬 증상이 생겨서 정맥으로 귀환한 혈액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감소시키면서 맥박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이나 산소화를 좀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심장이나 산소화를 저하시키거나 안정될 때 맥박이 좀 변화되기도 하는 거죠. 맥박 측정할 때 사정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박을 측정하기 전에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해줘야 하는지 등의 이런 것들, 맥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을 알아야 돼서 그 맥박을 사정할 때는 빈도나 리듬, 강도, 동맥벽의 탄력성이라든지 양쪽 맥박의 비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맥박수는 그 대상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알기 위해서 그 맥박의 정상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최근 맥박수 등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상인 같은 경우는 1분에 60에서 100회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말초 맥박을 촉지하는 동안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맥박수를 확인했어. 이 사람은 약간 비정상이야. 그러면 다음 단계는 심천 맥박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천 맥박 같은 경우는 손으로 촉지하는 게 아니라 청진기를 대고 청진하는 건데요. 정확한 심장 수축을 사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천 맥박은. 그래서 간호사는 심음을 경청하면서 심천 맥박을 사정해야 돼요. 그래서 흉부에 그 판막형을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종형, 판막이나 종형은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237페이지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그림 12-9에 청진기의 부위별 명칭에서 흉부 접촉 부위, 판막, 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판막은 밑에 넓은 부분을 판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 어디겠냐 1심음과 2심음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느린 박동에서는 1심음은 저음에 둔해서 럽 같이 들리고 2심음은 짧고 고음에서 덥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박동할 때 럽, 덥 이거 한 세트를 1분 동안 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빈맥은 우리가 타키카디아에서 빠른 맥박입니다. 그래서 성인한테 분당 100회 이상으로 맥박수가 증가한 거는 우리가 타키카디아가 있구나. 환자가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브레디카디아는 느린 맥입니다. 서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 성인 60에서 100회니까 60보다 미만일 경우는 맥박수가 느리구나. 이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맥이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한테 아까 디스탈리스랑 약 같은 걸 주게 되면 맥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맥박 측정할 때 사정해야 될 두 번째 리듬에 대한 건데요. 맥박 리듬은 심장 박동의 패턴이죠. 그래서 각 박동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맥박은 각 박동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고 규칙적인데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부정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리드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맥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규칙한 리듬 또는 예측이 가능한 불규칙한 리듬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일단 발견이 되면 간호사는 심천 부위에 청진기를 대고 1분 동안 심천 맥박, 그러니까 에피컬 펄스를 측정하셔야 되고요. 의사는 이런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 헐터 모니터 같은 것들을 심전도 처방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효율적으로 심장이 수축되면 말초로 맥박을 전달하지 못해서 뭐가 생기냐? 맥박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 결손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그 심첨이나 요골 맥박을 측정하는데 간호사가 한 간호사가 1분간 심천 맥박을 측정하는 동안에 또 다른 간호사는 요골 맥박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골 맥박과 심천 맥박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맥박 결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맥박 결손은 특히 부정맥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맥박 측정 시 사정해야 될 강도와 동일성인데 우리 책이 238페이지입니다. 아마 맥박의 강도가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책을 보시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도와 동일성은 그 맥박의 강도는 심장 수축할 때 동맥벽으로 박출되는 혈액의 양, 압력, 이런 맥박 측정 부위까지 동맥혈관 체계의 상태를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맥박의 강도는 각 박동마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 팔의 요골 맥박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양쪽을 사정하는데요. 맥박의 강도는 약간의 등급을 좀 매길 수 있는데 많이 하진 않는데 일단 밑에 보시겠습니다. 책에도 238페이지 오른쪽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오타가 나 있어가지고 강한 맥박, 반동 맥박 이런 건 플러스 4로 표시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맥박은 플러스 3 정도, 그리고 약한 감소된 맥박은 플러스 2, 그리고 약한 맥박은 플러스 1, 맥박이 없는 건 제로,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같은 경우는 동맥벽의 탄력성은 그 혈관벽의 확장성과 기형을 나타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정상 성인은 대부분 곧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탄력성이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혈관이 많이 꼬여 있고 촉진했을 때 이렇게 불규칙하고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맥박 측정인데 신생아, 아동, 노인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생아나 영아 3세 이전의 아동들은 이 기준이나 리듬이 규칙적인지 심장박동수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천 맥박을 측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도 물론 심천 맥박을 측정하는데 이제 심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 편안한 자세를 일단 취하고요. 그래서 어린 아동 같은 경우는 심장 맥박 부위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네 번째 늑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7세 이상에서는 다섯 번째 늑관에 위치한다는 거, 이 심장 맥박 부위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말초 혈액순환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발의 동맥에서도 규칙성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을 양측의 동일성을 좀 사정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맥이 빠른데 이 노인 같은 경우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좀 느리게 맥박수가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레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스피레이션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리적 기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책이 23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기하고 혈액과 세포 간의 이런 가스 교환이 나타나는 그거의 호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호흡에는 환기, 그다음 벤틸레이션과 확산, 디퓨전, 그다음에 관류, 퍼퓨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런 호흡의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환기 같은 경우는 대기와 폐포 사이의 공기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스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산 같은 경우는 폐포와 적혈구 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동이 이제 확산이고요. 관류 퍼퓨전은 폐 모세혈관의 적혈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나 이거를 이제 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사정하려고 한다면 대상자의 호흡 수라든지 호흡의 깊이, 호흡의 리듬으로 이제 사정하시면 되는데, 관류나 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 대상자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의 조절과 기전은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호흡
호흡 조절은 사실은 뇌교와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에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수용기는 중앙에, 그러니까 중추의 연수와 뇌교에 있고, 말초에는 경동맥소체나 대동맥소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호흡 중추와 화학수용기는 동맥혈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우리 책에 2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운동, 통증, 불안, 흡연, 체위, 약물, 신경계 문제, 그다음에 혈색소 등인데, 연령 같은 경우는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폐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수가 점차 감소되죠. 그래서 영아기 때 호흡수는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60회인데 성인은 보통 20까지 노말로 보죠.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는 거고,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또 운동하기 때문에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호흡수와 깊이가 막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잊게 되면 호흡수와 리듬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얕은 호흡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불안하게 돼.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교감신경 자극받아서 그럼 호흡수와 깊이가 갑자기 증가하죠. 그 다음에 만성 흡연은 기도를 변화시켜서 흡연하지 않은 사람보다 호흡수를 또 증가시키고, 똑바로 선 자세는 흉곽수를 완전히 팽창시킬 수 있고, 웅크린 자세는 흉곽의 움직임을 또 방해할 수 있죠. 이런 자세에 따라 좀 달라지고,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를 만약에 주게 된다, 진정제를 주게 된다 이러면 호흡수와 깊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기관지 확장제를 주게 되면 기도 확장을 가져와서 호흡수를 느리게 한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내 환자한테 기관지 확장제를 줄 거야. 그러면 우리 환자가 호흡수가 느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경계 손상 같은 경우는 뇌관이 손상받게 되면 호흡 중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흡성 리듬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색소, 우리가 빈혈이 있냐 없냐 이건데, 빈혈이 있다 그러면 그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죠? 고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산화된 혈색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수와 깊이가 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흡에서 호흡수와 깊이, 리듬,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호흡률은 분당 호흡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1회 호흡수는 한 번에 흡기와 호기를 합친 거를 우리가 1회 호흡수라고 하죠. 숨을 들여 마셨다 내쉬는 거 1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수의 깊이가 정상적인 경우는 우리가 정상호흡,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 분당 보통 12에서 20회, 1분 동안 20회 정도 하면 이게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분당 호흡수가 12회 미만인 건 우리가 서호흡, 분당 호흡수가 20회 이상인 거는 빈호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호흡이 없는 건 무호흡 이렇게 의미한다는 거, 이걸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호흡의 깊이가 흉벽의 움직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데, 깊게 쉬는 경우는 흉벽이 깊게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쉬고, 아니면 얕게 이렇게 깊이는 그런 우리가 간호 기록 때 쓸 때 흉벽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록해 주면 되고요. 리듬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잘 쉬는지 아니면 쉬었다가 안 쉬었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지 그걸 표시하면 되고, 효율성은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 속으로 흡입하는 것과 혈액 속 이산화탄소 공기적으로 방출하는 걸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잘 흡입했는지 밖으로 방출했는지. 이거는 동맥혈에 산화된 혈색소 양은 맥박산소 측정기, 그러니까 맥박산소 측정기를 환자의 손가락에 딱 끼우면 이 사람이 지금 산소 파워가 95다, 10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흡 양상과 호흡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호흡수는 방금 얘기했죠. 빈호흡, 서호흡, 무호흡 있다고 얘기했고, 호흡량은 과다한기냐 과소한기, 얼마나 깊고 빠르게 하냐, 얕고 적게 팽창하냐에 따라서 과다, 과소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체인스톡 별표 치세요. 이거는 보통 환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터미널 환자,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 할 때 체인스톡 일어나는데, 매우 깊은 호흡에서 매우 얕은 호흡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호흡이 없어지는 일시적인 무호흡이 있는 이게 이제 체인스톡 호흡이고요. 비호흡 호흡 같은 경우는 2, 3회의 비정상적인 얕은 호흡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불규칙적인 무호흡이 나타나는 비호흡 호흡이라고 합니다. 체인스톡 호흡은 꼭 외워두시고요. 호흡곤란은 호흡하기 힘든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산소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숨쉬기 너무 어려운 게 이제 호흡곤란이죠. 그 다음에 앉아 숨쉬기 기자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앉거나 서서 상체를 똑바로 했을 때만 호흡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기자호흡, 자희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진했을 때 협착음, 후두가 협착됐을 때 나는 약간 날카롭고 거친 호흡이 왠지 협착음이고, 이거 아마 건강상에서 다시 또 강의하실 거. 그다음에 휘징 사운드 천명음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높은 음조에 찍찍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폐색된 기도를 통과할 때 나는 그런 소리, 휘파람 부는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포음은 우리가 뭔가 분비물 많아가지고 걸그락걸그락 하는 공기가 통과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소리가 수포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흉곽의 운동은 늑골 사이가 이렇게 퇴축하는 걸 늑간 퇴축, 그 다음에 흉골 하퇴축, 흉골 아래쪽이 퇴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비물과 기침은 객혈은 객담에 혈액이 존재하는 걸 객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습성 기침은 분비물 배출을 동반한 기침을 습성 기침이고, 마른 기침은 분비물이 없는 건조한 기침을 마른 기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생애 주기에 따른 호흡 측정인데요. 영아, 아동, 노인에 따라서 어떻게 호흡 측정이 다른가 합니다. 일단 영아를 보시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죠. 영아, 어린 아동은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기와 흡기를 합니다. 횡격막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할 때 손을 영아의 복부에 이렇게 놓으면 횡격막이 오르내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흡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코로 숨을 쉽니다. 코로 하기 때문에 입을 하지 못해요.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비강이 막히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코가 막혔어. 그러면 아예 숨을 못 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도 어린 아동은 횡격막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복부가 오르내리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 같은 경우는 맥박을 측정한 후에 대상자를 조용히 있게 한 다음에 호흡수를 측정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혈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책 242페이지 있고요. 혈압은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힘이죠. 그래서 혈액은 압력의 변화로서 순환계를 통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축기 혈압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은 높은 압력으로부터 대동맥으로 분출될 때, 대동맥으로 분출될 때 최대 압력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맥에 남아있는 혈액의 압력을 이항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항기 혈압은 동맥벽에 미치는 압력 중에 가장 낮은 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압은 수축기압과 혈압기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맥압은 지금 한 40mmHg로 보시면 되는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할 때는 100mmHg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축기압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혈압의 측정 기본 단위 mmHg고요. 기록할 때는 수축기압, 이항기압을 표시하는데, 수축기압이 앞에, 이항기압이 뒤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정상 성인의 혈압은 120에 80mmHg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의 결정요입니다. 심장의 수축력, 말초혈관의 저항, 순환혈액량, 혈액의 점도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심장의 수축력이 혈압의 어떤 결정 요인이냐면, 심장의 펌핑 작용이 약해지면 평소보다 적은 양의 혈액이 동맥으로 박출되면서 심박출량도 감소되죠. 그러면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 심장의 펌핑 작용이 강해지면 순환계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심박출량이 증가되고 혈압은 높아지는 이런 양상이고요.
말초혈관의 저항은 그 말초 혈관의 혈액이 흐를 때 만들어지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는 거는 이항기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직경이 좁아질수록 그 다음 혈관의 저항은 커지게 돼서 혈압은 상승하게 되고, 혈관의 직경이 넓어질수록 혈관의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혈압이 하강하게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혈액량은 혈액 용량이 감소하면 동맥 내로 혈액도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혈액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순환기 내에서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은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점도는 혈압은 혈액의 점도가 높을 때 상승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의 적혈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혈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고혈압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혈압은 일반적으로는 징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종종 가끔 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혈압, 지금 옆에 혈압의 분류에도 나와 있는데, 고혈압은 이완기압이 90mmHg 이상이거나 수축기압이 140mmHg 이상일 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혈압과 관련된 요인들은 동맥각 내 크기를 감소시키는 동맥벽이 두꺼워진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비만한다든지, 너무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한다든지, 운동 부족,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 노출됐어, 이런 생활 습관도 하고요. 또는 동맥벽의 탄력성이 너무 부족해져 있어, 이럴 때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텐션, 저혈압 같은 경우는 성인이 평상시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축기압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90mmHg 미만이거나 이항기압이 60mmHg 미만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저혈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의 징후는 현기증이 난다든지 짧은 호흡, 시신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저혈압의 증상이죠.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은 그 대상자가 앉았거나 섰을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뇌와 같은 신체 중앙의 장기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갑자기 시신할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혈압 대상자는요, 낙상하지 않도록 간호사가 주의 있게 감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책에 24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연령을 보시게 되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혈압도 같이 상승해서 사춘기쯤 되면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사춘기 이후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혈압이 좀 낮고요. 폐경기 이후 여성은 이전보다 높은 혈압을 좀 보입니다. 인종은 그 35세 이상의 아프리카의 미국인 남성은 다른 유럽계 미국인 남성에 비해서 혈압이 좀 높다라고 되어 있고, 운동은 신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또 혈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한 30분 전에 휴식을 취했다가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는 게 혈압을 측정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공포라든지 흥분했다든지 이러면 통증도, 이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중 변화는 보통 이른 아침에는 혈압이 좀 낮아지고요. 늦은 오후나 초저녁이 되면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만한 거는 또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흡연도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흡연을 좀 하고 나서 15분이나 20분 정도 내린 다음 기다렸다가 혈압을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약물은 별표 치세요. 약물은 좀 마셔야 되는데
자, 항고혈압제 같은 경우 당연히 혈압을 낮추겠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도 혈압을 낮춘다는 거 아시고요. 어떤 게 혈압을 좀 상승시켜 줄 수 있냐. 그래서 혈관 수축제라든지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은 이런 혈압을 상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취제는 어떠냐? 혈관 운동 중추를 억압하기 때문에 또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이런 거, 약물에 대한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혈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혈액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또 혈압이 낮아지고요. 자세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서 있는 자세를 변경하게 되면은 혈액량이 줄어서 또 혈압이 낮아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은데 그 생애 주기에 따른 혈압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영아하고 아동하고 노인인데요. 영아 같은 경우는 판막형이 작은 어린이용 청진기를 하는데 너무 작은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재기도 어려워서 대부분은 이제 전자혈압 장치나 촉진법을 쓸 수 있는 전자혈압 장치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1세 이하의 아이에서는 팔과 다리 혈압이 좀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혈압의 측정의 각 단계를 일단 설명하셔야 돼요. 아동한테.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시범을 보이는 거. 그리고 3세 이전의 아동한테는 촉진법이나 전자혈압 장치를 이용하는 거고요. 혈압계 커프는 아동의 팔둘레 40% 넓이거나 80에서 100% 길어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 실습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감을 유발하는 모든 절차, 이런 절차들은 아동이 혈압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절차들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혈압을 측정하고 주사도 놔야 돼. 그러면 혈압을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놓는 게 낫죠. 왜냐하면 주사 찌르고 혈압 측정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필요 이상의 압력을 높게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감아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찰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좋고요. 노인 같은 경우는 항고혈압제를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용하고 있다면 마지막 복용 시간을 좀 피해가지고 혈압을 재줘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